자, 2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3번에 상속과 증여가 나오죠. 일단 여러분 상속은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상속 개시일 그랬죠. 상속 개시일. 자, 그럼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고 증여를 받으면 언제다? 증여를 받은 날, 증여를 받은 날. 그러니까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 받은 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 시효취득 나오죠. 시효취득. 여러분 시효취득이 뭡니까? 시효취득이 점유 시효취득, 타인의 토지를 내가 몇 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이건 물어보면 다 알더라고요. 어려운 건데 그죠? 20년 이상. 아, 대한민국 그 중개사공사 물어보면 이건 다 알아요. 희한하죠. 그러면 세법은 참 숫자 내우는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20년 이상. 남의 땅을 내가 20년 동안 점유를 하게 되면 그때는 뭐다? 이걸 팔게 되면 얘는 취득일이 언제냐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된 거죠. 갑이 이 땅을 점유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남의 땅을 점유를 시작해서 이걸 점유 개시일 그러죠. 그리고 몇 년? 20년. 그죠? 20년을 점유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효가 완성됐죠? 그럼 20년 이걸 뭐라 그래? 시효 완성일 그래요. 그리고 얘가 이날 등기치고 다음에 등기치고 이걸 팔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보유기간 따질 때 양도일은 이날이잖아요. 이날이 양도일이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때 그럼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냐 그 얘기죠. 점유 개시일이냐 시효 완성일이냐 아니면 등기시 날이냐 그 얘기죠. 언제다? 이날이다. 그런 얘기죠. 자, 만약에 이날을 취득일로 봐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양도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내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그러면 요 20년 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은 이건 누가 내라는 거예요? 원 주인한테 내래요? 원 주인은 지금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데 생으로 땅 뺏겨가지고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얘가 돼야 되죠. 왜? 얘가 여기 가서 깃발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용수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여기부터 내야 되니까 취득일은 이날로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부터 이날부터 여기까지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취득일이 언제다? 점유 개시일을 취득일로 한다 그래야 됩니다. 점유 개시일. 그래서 이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땅을 너무 방치해서 오랫동안 놔두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혹시 땅을 방치한 땅이 있으면 가끔 한 번씩 가보고 거기다가 영역 표시 같은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새끼들 딱 쳐, 새끼들 딱 치고 그다음에 그 앞에다 뭐라 해야 돼? 무단경작을 금합니다. 써놓고 그것만 딱 써놓고 나오면 안 돼요. 그 제일 중요한 글자 세 글자가 있어. 뭐라고 써야 돼? 밑에다가 주인 100 이렇게 써놔야죠. 그죠?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수업 듣고 나서 저거 20년 동안 있으면 내 거 된다 이거지. 그럼 그동안 받은 땅인데 돈 없어 못 샀어. 오늘부터 가가지고 깃발 들고 20년 동안 서 있으면 됩니다.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있으면 내 땅 되는 거지. 단점 뭐야? 19년쯤 됐는데 땅 주인이 당신 내가 20년 동안 돌려봤는데 왜 남의 땅에 맨날 와서 깃발 들고 서 있는가? 내 땅에 나가! 그러면 다시 나오면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요이땡 20년 해야 됩니다. 그게 좀 단점이긴 하죠. 자, 그래서 점유 개시 이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부터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점유 개시일 그리고 수용은 아까 했죠? 전 시간에 수용은 중 빠른 날. 6번은 완성도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란 내가 잔금을 다 줬는데 얘가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잔금을 줬는데 완공이 안 됐는데 취득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사 준공 인가 떨어진 날.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돈 다 줬는데 잔금 줬는데 아파트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다? 그 공사 준공 인가 떨어진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랬고 7번 환지 처분은 이건 공법에서 환지받는 거죠. 환지받은 토지예요. 그죠? 환지받은 토지를 팔게 되면 이런 언제다? 환지 전 토지 취득. 이것도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법에서 이거 배워야 되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갑이 농지를 가지고 1999년에 가졌어요. 가지고 얘가 2010년에 얘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요. 2012년에 뭘 받았어? 환지 처분을 받았어요. 환지 처분. 그죠? 그리고 이걸 2018년도에 팔았어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이때 팔았죠? 자, 환지처분을 받았어요. 지목이 뭘로 바뀌어? 대로 바뀌었더니 전답에서 대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얘가 이 환지받은 토지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처분 행위를 환지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양도가 아닌데 그 환지받은 땅을 팔게 되면 양도라 했잖아요. 그럼 이걸 팔면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냐 그 얘기입니다. 언제다? 이날이다 이거죠. 왜? 자, 이게 갑 거죠. 자, 이 환지받은 땅이 대. 이건 누구 거예요?
이것도 갑거잖아요. 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뭐만 바뀐 거야.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목이 바뀌었을 뿐이지 소유권 변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팔기는 이걸 팔았지만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가 된다? 이날이 된다. 이걸 뭐라 그래? 환지전. 그죠? 환지전 토지 취득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공법 배우시면 이제 공부가 좀 되시면 뭐 제가 설명한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럼 금방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공법 배우시고 나서 그죠?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환지나 뭐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이다. 그래서 그 7번에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의 토지 취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증감된 토지 이런 거 나오는데 증환지 감환지를 여러분 배우신 다음에 하면 돼요. 그죠?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주시 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297페이지 10번. 취득식의 의제라고 돼 있죠? 취득식 의제. 자, 의제란 말은 뭐뭐로 본다, 간주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이날 취득을 안 했는데 무조건 취득항으로 보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취득식 의제란 말은 그죠? 그래서 취득식 의제 1번 토건부기. 제가 전에 첫 시간에 양도세 과세대상 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대상이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개념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뭐 주식 등 해서 이렇게 묶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얘기예요. 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요 네 개 똑같고 얘 틀리다. 항상 주식이 틀리다겠죠. 자, 의제도 봐요. 1번이 뭐예요? 이거예요. 얘네들은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면 그걸 팔면 취득일을 언제로 가겠다? 85년 1월 1일로 무조건 보겠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1년 늦죠.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거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의제죠. 그러니까 내가 83년도에 토지를 사가지고 지금 팔면 취득일이 83년이 아니라 언제라 해야 돼? 토지니까 85년 1월 1일. 그 뜻입니다. 근데 묶어가는 거죠. 얘네들이 똑같고 얘네 똑같다. 자,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토건부기 해서 걔네들은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은 뭐래요? 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됐죠? 이걸 우리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의제는 그런 말이다. 기타는 뭐 특별하게 거기서 볼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면 296페이지 가면 보충학습에 298페이지 거기 양도세와 취득세 차이점 비교해 놨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직 공부가 안 되셨으면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일단 기초 강의는 기본 강의는 그런 내용만 잘 보시고 심화과정에 가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는 공부가 좀 됐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이론 정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 진행을. 그러니까 취득 시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 할 때도 같이 설명하고 취득세 할 때도 같이 설명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걸 같이 강조를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보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뭐 이날을 취득일로 본다. 또 어떤 건 이날을 양도일로 본다. 어떤 건 또 이날을 취득 및 양도로 본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날을 취득한 날로 본다. 이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그건 지들이 알아서 나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대금 청산일, 상속 개시일, 증여를 받은 날, 환지전 토지 취득일 이게 중요한 거지. 그 환지전 토지 취득일을 뭐 취득일로 보니 양도일로 보니 해서 그걸 마저 따틀 이렇게 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거기다가 거기에 꽂히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날은 이날을 취득시기로 본대. 근데 얘는 근데 이날을 양도시기로 본대. 이러면 엄청 헷갈리죠. 필요 없는 얘기야. 그거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뭐만 중요하면 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TL을 취득일로 본다, 양도일로 본다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그죠? 필요 없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자,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학원에서 보면 제일 문제가 꼭 그 선생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라인이니까 더 하지. 온라인이니까 뭐 저 얼굴도 안 보니까 뭐 들은 척 만척 하겠지만 오프라인도 얘기하면 막 얘기할 때는 뭐 그렇다 들으면 말 징그럽게 안 습니다. 정신력이 너무 강해. 어찌나 말을 해도 그 세뇌가 안 되는지 꼭 이상한 것만 하는 겁니다. 자리도 이것저것 봤었고 뭐 동영상도 여기저기 보고 그거 언제 다 보고 앉았어. 하나 보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죠? 그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좋긴 해요. 왜냐하면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다 보면 제 강의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데 이때 주심할 건 한 명만 선택을 하는 거지.
저희 같은 세포선이 2명 있습니다. 저하고 김성래 교수님 계신데 제 스타일이 맞을 수 있고 김성래 교수님 스타일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 거 들으시면 그분 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 거. 상관없어요. 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자기한테 맞는 사람 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하면 되는데 저 말고 김성래 교수님 거 듣고 또 막 누구 거 듣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개 듣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다가 좀 약간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 교수님 것도 들으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가능하죠. 왜? 둘 다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외적인 거 너무 하면 돼요. 잘해도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것저것 보고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떨어진 줄 아세요? 이것도 모르니까 떨어진 거야. 이것도 몰라. 그래 떨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것도 모르면서 또 다른 걸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합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따라가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1년 하면 다 붙어요. 근데 동강이야 뭐 일단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이 실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그 제약 때문에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명심하시고 자 30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양도세, 양도차익 5절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앞에 299페이지 보면 양도세 계산구조라는 게 나오죠. 자 거기 쭉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수업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니까 수업 넘어가지 마시고 어디까지 일단 보셔야 되면 과세표준까지는 가셔야 돼요. 과세표준. 과세표준 있죠? 과세표준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이유 불문하고 순서 꼭 외우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공부시키려고 스트레스 받으러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 과정을 물어봐요. 어디서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이게 몇 개 안 되는데 이걸 못 외우면 안 돼요. 절대로 외워야 됩니다. 자 일단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파른 금액.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양도가액이라고 그래요. 파른 금액 다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들어간 차비는 빼줘야 되니까 경비를 빼줍니다. 경비 빼고 세금 다 내는 거 아니죠? 경비 빼고 남았을 때만 세금 냅니다. 그걸 뭐라 그래?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 양도 차익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다 내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뭐요? 물가상승분을 빼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보유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가격이 오르는 게 맞는데 물가도 같이 올라요. 그럼 그 물가 상승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나오면 뭐가 나와요? 양도 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와요. 양도 소득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 얘는 특별공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공제란 말은 다 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특별히 너만 해주겠다.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한다.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공제. 그죠? 그럼 뭐가 나와? 양도소득 과세 표준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없죠. 보세요. 파른 금에서 경비 빼고 남으면 거기서 물가상승 뭐 일부 빼주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해주는 기본공제 해주면 과세 표준이다. 암기를 하시라는 거지. 여기다가 이때 필요 경비는 뭐가 있다? 그죠? 취득 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으면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비 이렇게 된 거죠. 얘네들을 뭐라 그래요? 필요 경비라고 그래요. 다 포함해서.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것 빼주고 차익이 생기면 공제 2개 해주면 과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순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배우시고. 왜냐면 시험 문제에 뭐 그렇게 나와요.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하면 양도소득금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땡 틀렸죠. 왜? 여기서 얘를 빼는 게 아니라 차익에서 빼야지 나온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오면 그게 이거 하나 삐끗하면 문제 하나 틀린 거잖아. 그 순서를 외우시는 게 맞는 거죠. 자, 얘는 실거래가 방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2005년도 이후부터는 다 실거래가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얘 실거래가면 얘도 실거래가 적용하는 거고 얘를 만약에 기준시가라고 하면 얘도 기준시가. 동일 방식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문제는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로 거래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얘가 말로만 나 이 금액에 팔았다? 나 이 금액에 샀다? 무조건 인정해 주느냐? 그렇진 않죠. 만약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전문용어로 가라로, 그죠? 가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서로 세금 신고하면 세금 포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거래가는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 이 금액에 팔았다. 그리고 이만큼 경비 들어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서류상으로나 기타 등등으로. 근데 걔가 입증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되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얘가 실거래가 하는데 그럼 이걸 계산해야 되죠. 근데 요거 계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다? 양도 당시 양도가액의 실거래가 증명할 서류가 부족하거나 취득 당시 옛날에 한 10년, 15년 전에 사가지고 실제 거래 계약서 등이 없거나
그래서 확인이 안 되면 그럼 도대체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때 하는 게 뭐다? 추계조사 결정 경쟁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네가 실거래가 양도가액이 인정이 안 되거나 취득 당시 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그때는 여기 있는 이 금액을 실제 거래 금액으로 봐서 법적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 사례 가액. 이게 뭐예요? 내 건 없는데 나하고 비슷한 매매된 사례된 금액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취득하기 전에 3개월 이내에 나하고 비슷한 매매된 사례 금액이 있다. 그러면 뭐 한다? 그때는 이거를 내 부동산의 실제 취득 금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없어. 그러면 뭐가 있다? 감정가액이 있다. 감정가액. 내가 취득할 당시 전후 3개월 안에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대출 등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감정평가 기간에 내가 감정받은 금액이 있을 수 있죠. 그게 확인이 되면 얘를 실제 취득금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자, 이것도 없다. 그러면 환산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환산가액. 환산은 이제 말 그대로 뭐 기준시가를 가지고 바꾸는 방법인데 일단 뭐 세부적인 얘기까지 지금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없으면 뭘로가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양도가액이 인정이 안 된다. 왜냐면 양도도 지금 팔았지만 계약서 팔았다 10억에 팔았는데 증빙을 못 할 수 있잖아요. 서류 같은 게 없어가지고 미비하거나 그럼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얘도 뭘로가 매매 사례. 나하고 비슷한 매매 사례가 있다. 그러면 요걸로 가고 이게 없으면 얘도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을 사용하고 이도 없으면 뭘로 가? 기준시가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기준시가로 간다.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두 가지를 꼭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일단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이 적용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 있으면 얘가 영순위,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없으면 기준시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는 매감환기 순서로 적용한다. 얘는 매감기. 이거 처음에 자주 나옵니다. 작년에도 이 환산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 취득가액, 추계조사 결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얘는 잊을만 껄핏하면 나와요. 자주 나오죠. 근데 내용은 딱 두 개밖에 안 물어봐요. 순서하고 또 하나, 여기 있죠, 환산. 이 환산가액은 어디만 적용한다? 취득가액의 경우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 이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죠. 최근에 시험 뭐라고 하냐면 양도가액 추계조사 결정할 때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만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땡. 바뀌었죠. 그런 식의 문제예요. 나올 수는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지 뭐요?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 환산 문제를 보면 이거밖에 될 게 없어요. 그건 잘 기억해야 돼. 자주 나와요. 작년에 출제됐다니까 또. 그래서 그러니까 매감환기인데 문제를 뭐라고 나와?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매매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 순서로 추계조사 땡 틀리죠. 바뀌었잖아 순서가. 그죠? 그리고 환산은 누구만 있다고? 얘만 하고 얘는 안 합니다. 환산이란 말은 과거의 금액을 현재 시점의 금액으로 바꾼다는 뜻인데 여러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어느 게 과거 금액입니까? 취득가액이 과거 금액이잖아. 양도는 지금 팔았는데 무슨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산 취득 금액을 확인이 안 되니까 일정 기준시가 비율로 해서 양도당 시점으로 해서 환산을 바꾼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환산은 과거 금액인 취득가액만 환산을 적용하고 뭐는 현재 양도 당시 금액인 양도가액은 환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실거래가 확인하는데 추계조사 순서 꼭 암기하시고 순서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환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교재는 300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1번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적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원칙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당연하죠.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예배 나오죠. 3번의 예배.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추계조사 결정 경정. 자, 보시면 1번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해서 당해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 감정 환산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해서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만약에 네가 양도가액이든 취득가액이든 실거래가가 두 개가 없으면 법적으로 그 네 가지 매감환기 네 가지를 사용해서
이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 네 가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 근데 세부적으로 가면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됐을 때는 매가 만기 4개를 다 적용하고 양도가액이 인정할 때는 환산은 적용 안 하고 3개만 적용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해서 거기 보면 기억 니은에 그런 거죠. 뭐 미비가 됐다잖아. 그죠? 그러면 추계조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여러분은 어디를 보시면 돼? 저 밑에 4번에 양도차익 산정 방법에서 맨 밑에 미니 강의 있죠. 미니 강의. 그걸 잘 봐요. 미니 강의.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추계 결정 시 가액 적용해가지고 양도가액 적용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되죠. 그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감환기, 매감기. 그죠? 순서 바뀌면 안 되고 환산은 취득가액만 있고 누군 없다. 그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가면 이제 자 여기까지 가신 거 보면 이거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양도차익. 그다음에 이제 뭐요? 필요경비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가 나옵니다. 자, 이 필요경비는 얘가 시험에 계속 연장 나왔죠. 연장량 그렇죠? 근데 필요경비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교재 보면 요거 막 쭉 있어요. 우리 교재 보면 302페이지에 거기 보면 필요경비 해가지고 실질 취득가에서 막 쭉 있고 303페이지, 304페이지 그다음에 뭐요? 그렇죠? 304페이지까지 다 있죠. 그 세 개. 그 다 외워서 문제를 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해서 이거는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됐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2년 연장 나오는 거. 근데 문제는 다 안 외워도 됩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따로 이제 제가 써드리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얘가 만약에 요 필요 경비 있죠. 요게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지문이 7가지가. 여러분은 얘를 일단 우선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얘는 뭐다? 얘는 뭐요? 저기서 말하는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가 써주는 건 필요 경비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이거는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취득 관련 조세예요. 취득 관련 조세. 그럼 예를 들면 취등록세죠. 과거에 취등록세 내신 거 있죠. 이거는 자동으로 필요 경비를 무조건 빼줍니다. 세금 낸 건. 자, 근데 뭐는 안 돼? 이거에 가산세는 안 됩니다. 가산세. 왜? 가산세는 뭐예요? 지가 잘못해서 추가로 발생한 거잖아. 내가 취득세 신고를 안 해가지고 취득세가 1,000만 원인데 그때 신고 안 해서 가산세 200을 내서 1,200을 냈어. 근데 이거를 1,200 빼달라. 안 빼준다는 거예요. 왜? 지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책사가 본인한테 있는 거니 당연히 걔는 경비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인정되지만 그거에 가산세는 포함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보유 관련 조세도 안 들어갑니다. 보유 관련 조세. 자, 우리 양도세는요. 내가 옛날에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더니 지금 얼마가 남았어. 그러니까 사고 팔고 남은 돈, 그 경비 차익을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비도 뭐예요? 사고 팔 때 들어간 거기 관련된 것만 경비를 인정되는 거지 보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거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 낸 걸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경비를 빼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 보유 관련 조세는 재산세, 종부세는 포함이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죠? 세 번째,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액 이렇게 됐어요. 자, 이자죠, 이자.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대금 지급, 지연이죠, 지연. 지연이 뭐예요? 지연. 첫사랑 이름 아니고요, 지연. 연체에 따른 거예요, 연체. 그러니까 내가 할부를 주긴 했는데 오늘까지 할부 주긴 했는데 어떻게 했어? 돈을 못 줬어요, 분할로. 그럼 뭐가 붙어? 이자가 붙잖아요. 왜? 할부이자. 이건 누구 잘못이야? 본인이 잘못한 거죠. 연체이자죠. 연체이자. 그러니까 연체이자는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그 연체이자 발생을 경비를 안 빼주겠다는 거야. 조심할 거는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자에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되는 이자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건데 뭐다? 처음부터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을 때 그 이자는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약정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이자까지 포함하는 조건부로 계약한다. 할부이자 같은 거죠, 여러분. 왜 자동차 할부할 때는 뭐예요? 할부한다는 건 뭐예요? 원금에다가 그 할부이자 포함해서 그걸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할부이자는 처음부터 계약할 때 그 포함하는 조건부로 계약을 한 거니까 그 이자도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야. 왜? 그것도 다 낸 거니까. 근데 얘는 뭐예요? 그걸 내다가 뭐 했어? 연체한 거잖아. 그럼 연체는 누구 잘못이야? 본인 잘못이야.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 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는 뭘 기억하셔야 돼?
포함이 되는 이자도 있고 안 되는 이자가 있는데 포함이 되는 이자는 뭐다? 처음부터 약정을 해서 계약 당시 그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부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이자는 처음부터 포함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이 받지만 그걸 내다가 뭐 하면 지연, 이게 키포인트, 연체 이자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다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그랬어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 그래. 무슨 얘기야? 이거 그냥 딱 뉘앙스 딱 봐도 알겠죠. 부당한 행위로 계산해서 원래 시가보다 초과했다는 얘기는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원래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했어. 그러면 그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행위,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으니 그 부분은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매매가가 1억인데 8천인데 그 계약서 1억이 쓴 거죠. 2,500원. 그래가지고 경비를 8천 인정받아 얼마 받았어? 1억을 인정받았어. 그러면 원래 금액이 8천 인정되지만 초과되는 2천은 당연히 인정 안 해준 거죠. 왜? 세금 포탈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그냥 이거 외우지 말고 그래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원래 시가보다 높였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경비를 인정 안 해주겠지 라고 인정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 잘 보세요. 저기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는데 수익적 지출은 인정이 안 됩니다. 같은 지출인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의 뜻은 뭐냐면 그 지출로 인하여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한다든가, 그죠? 리모델링을 했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그죠? 그럼 걔는 뭐요? 자산의 가치가 증가될 수 있죠. 그런 건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다가 뭐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장판 교체한다든가, 벽지를 교체한다든가, 싱크대 교체한다든가, 변기를 교체한다든가, 변기 타일을 교체한다. 그럼 여러분 걔네들 교체했다고 해서 막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상 유지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말하면 자본적 지출은 여자들 성형수술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익적 지출은 화장품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자들 뭐 하면 돼요? 성형수술에서 뭐 앞팀 뒷팀 하고 코 올리고 그 다음에 양악수에서 턱 깎고 대수, 이건 뭐야? 자본적 지출이죠. 왜? 그거 하면 자산이 확 올라가잖아. 막 얼굴도 확 변하고 깜짝 놀라죠. 근데 화장품 비용은 들어갔는데 화장은 지우면 원위치잖아. 그죠? 그럼 뭐 현상 유지 비용이죠. 그래서 뭐다? 걔는 수익적 지출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여자들은 그죠? 옛말 있잖아요. 화장빨, 산빨을 조심해라. 여자들. 화장빨, 조명빨, 사진빨. 이거 조심하라 했잖아요. 여자들. 그죠? 화장은 지우면 막 못 알아보죠. 여자들. 화장한 사람만 보다가 나중에 새 걸 보면 지나가다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앞면에 있는 것 같은 누군가 그런 것도 모르죠. 왜? 화장 지우면 깜짝 놀란다니까. 본인들도 깜짝 놀랐잖아. 그죠? 그죠? 사진 요새 뭐 뽀샵이라 믿을 수가 없고, 조명빨도 무시 못합니다. 조명빨.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그 선을 한번 봤는데 어스름한 지하 카페에서 봤어요. 그 왔는데 여자가 뭐 생머리 머리 키 크고 막 이렇게 딱 앉았는데 왜 이뻐 보이는 거. 그래서 얘기를 잘하구나. 잘 하다고 밖에 나왔거든요. 대명천지 나한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거기도 봤을 때 화날 때 완전 틀린 거예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거 있죠. 여자 만나고 할 때는 꼭 환한 대명천지 밝은 데서 봐야 된다. 깜짝 놀랐다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불빛이 어둡잖아요. 어두운 데다가 조명도 막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으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야. 물론 뭐 미모가 다는 아니지만 성격이 나하고 안 맞아서 그렇긴 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조심해야 돼. 그죠? 여자들은 그 수익적 지출 이것도 많이 들죠. 여자들은 뭐 현상 유지 비용도 많이 듭니다. 화장품 막 입에는 찌까는 걸 하는데 몇십만 원 하고 막 아이고 다 없죠. 참 남자들이 잘생긴 거죠. 내가 얘기했죠. 남자들은 그죠? 스킨 로션 하나 가지고 그죠? 스킨 따로 로션 따로 쓰면 그거 하나 사 2년 쓰는데 여자들은 그죠? 뭐 붙이고 막 우리는 새 걸로 사는 이 정도고 여자들은 그렇게 관리했는데 얼굴이 그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잘생긴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얘는 뭐다? 수익적 지출은 인정이 필요 경비로 포함이 안 되고 자본적 지출만 된다. 그죠?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양도 간접 비용. 그래요. 양도 간접 비용. 직접 비용 들어가는데 간접 비용 인정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직접 비용 그런 거죠. 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공증 비용, 인지대 이런 것들이죠. 간접 비용은 예를 들면 뭐 광고비 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뭘 팔라고 광고할 때 광고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잖아. 그런 거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죠.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런 거죠.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이래요.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
자, 얘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필요 경비로 이미 뭐가 됐다? 산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액이 1,000만 원 있는데 이 금액이 항목이 다른 소득 금액, 종합소득세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미 경비로 포함이 됐대요. 산입이 됐다는 거. 그럼 이 공제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가 또 포함시키면 동일 항목을 가지고 이중으로 공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다른 데서 경비로 포함됐다. 그러면 무조건 이놈보다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작년 시험의 정답이 이거였어요. 필요 경비 포함되지 않는 거 뭐? 포함되지 않는 거에서 필요 경비를 이미 산입된 금액 이렇게 나온 거죠. 산입된 금액은 이미 공제를 받았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또 공제해주면 이중 공제니까 이미 공제받은 건 여기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해서 이 7개인데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게 나왔다 했잖아요. 필요 경비가 항목이. 근데 정답은 다 여기 있었습니다. 그죠? 얘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래봐도 얘들이 경력 사원들이에요. 여러 번 참여했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물론 여기다가 더불어서 저 항목을 다 알면 더 좋겠죠. 금상첨화인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얘 정도는 알고 가라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되고 눈 감고 외우면 눈 뜨면 생각 안 나요. 시험은 눈 뜨고 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읽으라 이거예요. 읽으라. 읽으라 때 진짜 취득 관련 조세, 가산세, 보유 관련 조세, 대금 이러면 안 되고 얘는 취득 관련 조세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가산세는 네가 잘못한 거고 보유는 거래하고 관계없고 너는 연체했으니까 당연히 인정 안 되고 너는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으니까 안 되고 현상 유지 비용 안 되고 직접 관련된 비용 아니니까 인정 안 해주고 너는 이미 산입됐으니까 이미 공제 받았으니까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읽어야지 그걸 진짜 읽으라겠다고 쭉쭉 읽고 그냥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안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 나중에 제가 뭐 프린트 한 장을 또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큰 걸로 이렇게 요약 정리한 거 간단하게 거기 보면 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가 302페이지하고 303페이지, 304페이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교재를 심화과정 때 잠깐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굳이 그걸 안 읽어도 뭐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읽는다고 해서 다 문제를 풀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막 계속 풉니다. 문제 풀다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필요 경비 얘기가. 그럼 거기서 보는 지문들 정리하면 돼. 여기다 덧붙여서. 얘는 작년, 재작년 연장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뭐 여기다가 뭐 저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정도만 갈아도 간단한 거예요.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제가 안 한 것도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거에서 점수 안 나오는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왜? 출제 빈도가 높은 건데 얘가 2년 연장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확률상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 뭐 틀렸다고 해서 막 아우 뭐 짜증나고 이럴 필요 없는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지금 보지 마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디 가시냐면 쭉 넘어가서 거기 306페이지 가면 307페이지죠. 307페이지 가면 필요경비 계산공제 얘기라는 게 있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자,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실거래가잖아요. 실거래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로 가면 얘도 실제 들어간 비용, 얘도 실제 들어간 비용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취득가액을 뭘 하게 되면 추계조사 결정 경정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얘를 추계조사 결정했다는 어떤 의미예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매각만기로. 그러면 얘가 실거래가면 얘들도 실제 비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 이거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얘는 언제 적용하는 거예요? 얘가 실거래가 있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뭘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거예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법으로 그냥 자기들 이미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공제율이 307페이지 있어요. 박스에.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해가지고 요거를 필요 경비를 인정하겠다는 거. 뭐 대신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이걸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307페이지 맨 위에 3번 보세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추계 결정 가액에서 즉 매감기죠. 그걸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매감만기로 가게 되면 얘네들을 인정하지 않고 뭘 적용한다? 그렇죠.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공제율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관련돼서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은 있는데 어차피 계산 문제를 못 풀거든요. 우리가 다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
만약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취득가액을 확인이 안 돼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는 자본적 실과 양도비 대신 뭘 적용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한다. 이거는 알고 가면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거기까지 가시면 돼요. 밑에 환산가액 특례는 치마과정 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좀 머리 아프죠?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이거 대신 뭐 한다? 요걸 적용한다. 까지는 가시면 된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 가면 4번에 고가주택의 계산특례가 나와요. 고가주택. 자, 여러분 고가주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은 뭐냐면 비싼 주택이죠. 비싼 주택. 말 그대로. 그죠? 자, 그럼 뭘 비싸다고 하느냐? 고가주택은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9억 원 초과. 얘를 고가주택이라고 해요. 실거래가 9억 초과. 혹시 기억나시면 모르겠지만 우리 부동산 임대소득 처음 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업에서도 1주택 임대하면 비과세 주는데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런 거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고가주택은 기준시가고 얘는 양도니까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그러니까 실거래가로 9억 초과면 고가주택이다. 이때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왜?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만약에 얘는 9억에 팔고요. 얘는 얘보다 나이벌이라 좀 더 받아서 10원 더 받았어요. 9억 10원. 그럼 얘는 고가주택이 아니고 얘는 고가주택이고 그럼 얘는 비과세 되고 얘는 10원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고 그러면 9억 10원에 파는 사람 억울하죠. 왜? 야, 아무리 그래도 법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1주택에 2년부에서 비과세 대상인데 세상에 10원 더 갔다고 이 세금을 다 내라고 말이 되냐? 그래서 어떡한다? 얘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 얘하고 맞추기 위해서 얘도 누구까지?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걔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자, 10억에 팔았어. 그럼 무슨 주택이에요? 당연히 고가주택이죠? 자, 경비가 5억이래요. 필요 경비가.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5억이죠. 자, 여기다가 이 5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아까 뭐랬죠? 9억까지는 비과세 해준다 했죠? 그럼 여기다 어떡한다? 곱하기. 얘가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10억에 팔았죠? 그럼 10억 중에 얼마? 9억까지는 비과세 해줘요. 그럼 세금을 내는 거 얼마야? 10억 중에 1억만 세금을 내요. 10분의 1만. 그럼 여기다가 10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야? 5천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5천만 원이 뭐예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에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그러니까 실제는 5억을 세금 내야 되는데 결국은 10분의 1만 낸다는 얘기는 10분의 9에 해당하는 4억 5천은 뭘 받은 거야? 비과세를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는 거야. 자, 만약에 20억에 팔았다? 20억. 그러면 20억 빼기 경비하면 양도차익 나오겠죠? 그때는 얘는 얼마를 곱해준다? 20억 중에 얼마까지는 비과세죠? 9억까지는 비과세주고 세금을 내는 건 얼마다? 20억 중에 얼마? 11억을 세금 내는 거죠. 그럼 일단 20분의 11을 곱해주면 되고. 항상 그 양도한 금액 중에서 9억을 빼주는 거죠. 30억에 팔았다 그러면 30분의 9는 비과세, 세금을 내는 건 30분의 21 이렇게 해주라는 거야. 그럼 결론은 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얘가 뭐예요? 양도가액이죠. 이게. 그리고 얘는요. 그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뺀 거야? 9억을 뺀 거지. 왜 9억을 빼? 9억까지 비과세 주니까. 그러니까 10억에 팔면 10분의 10-9에서 10분의 1 곱해주고 20억에 팔면 20분의 20-9에서 20분의 11을 곱해주는 거죠. 결론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한다? 일반 양도차익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해서 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5천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장기보의 특별공제하고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뭔다? 이렇게 해서 요걸 곱해준다. 사실 작년 시험에 제가 과거 전례에 그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계산 문제 제가 막 찍으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찍어라. 왜?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강의할 때 만약에 얘가 나오면 요거는 한번 나오면 풀어볼 만하다. 계산 문제지. 왜? 이거는 여기다 몇 분의 몇 곱하는 거 이 논리 이것만 이해하면 10초는 풀거든요. 더하기 빼기니까. 그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못 풀었어요. 왜?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막 기준식과 어쩌고 좀 복잡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작년 계산 문제 찍어야 되는 거지.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안 나왔어요. 좀 난이도 있게 나왔죠. 결국 찍어야 되는 거지. 그죠? 어차피 계산 문제 찍는다니까. 뭐, 그게 제적 편해요. 그냥 아예 찍는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 찍는다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실강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다닌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아니, 벌써 시작하면서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니, 공부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혹시 그때 가서 떨어지면 창피할까 봐 얘기하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정신 자세가 벌써 잘못됐어. 이 얘기를 해야지. 떨어지면 좀 쪽팔리긴 하죠. 제가 해결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혹시 동강 들으시는 분들도 나 이 공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하다가 그럼 약속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면요. 남들이 자꾸 원래 하던 대로 술 먹자고 전화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맨날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공부한다고 얘기를 해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안 창피해요. 이렇게 하면 돼. 시험 딱 봤는데 시험 본 날 봤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해. 그러면 약간 인상 쓰면서 그날 딱 뭐라고 하면 돼. 시험 나오면. 그러면 인상 쓰면 뭐라? 야, 너 시험 잘못 봤냐? 그럼 뭐라? 아니 잘못 본 게 아니라 아무래도 밀려 쓴 것 같아. 이러면 돼. 그럼 모든 게 해결돼. 밀려 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남들이 뭐라 그래? 너 시험 못 봤 얘기 아니라 야, 너 어떡하니? 너 어떻게 밀렸었니? 이렇게 걱정한단 말이야. 그리고 시험 보는 날 발표 났어. 합격했어. 그럼 뭐라 하면 다행이다. 안 밀렸었나 보다. 떨어지면 이거 봐. 내가 밀렸었다니까. 이러면 남편도 위로해 줍니다. 당신 1년 고생했는데 어떡하냐고. 그 밀렸어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하지. 막 그것도 했네.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떨어져서 창피할까 봐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얘기하시고 나중에 떨어지면 뭐라고 하면 돼? 약간 불안하면 밀려 쓴 것 같다. 이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막 숨기지 말고 좀 오픈하란 말이지. 그래야지 당당하게 삶이 뭐가 되는 거지. 저한테 사람들 직업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학원 강사라고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그러면 이제 그런 줄 알아야 되는 또 뭐라 그래? 무슨 학원 강사랍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학원 강사라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학원 강사니? 이 사람이 학원 강사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귀를 정확히 강력히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학원 강사라고. 막 얘기하잖아. 당당하게. 여러분도 얘기를 해야지. 문화센터 다닌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뭐 수영장 다닌다. 어떤 사람은 또 수영장 다닌단다. 미치겠다. 그건 거짓말 하면 안 돼. 수영장 다니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이 공부 1년 하면요. 수영장 다니면서 살이 더 붙지. 더 붙어.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자,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자, 309페이지 4번에 양도차익 계산 등내 1번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 보시면 박스에 그 나와 있어요. 양도차익 계산, 일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어떻게? 일반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 그렇게 곱한다. 그 식이 뭐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저 식.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지금 뒤에서 하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뒷장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양도차익 계산 결정됐어요. 그럼 뭐 남았어?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 얘는 이름이 보세요. 장기간 뭘 하면 보유하면 그러죠. 그럼 얘는 이름을 잘 보세요. 얘는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름이 장기 보유니까. 그럼 얘는 보유 기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장기 보유가 돼요. 그리고 이름이 뭐라고요? 특별공제래요. 여러분 특별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 안 해주고 누구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특별히 너만 해주겠다. 야, 나는 누구만 해줘? 자, 여기서 충청도, 고향이 충청도인 사람 해주겠다. 왜? 제가 충청도니까. 그럼 다 충청도야. 그럼 이 중에서 안경 쓴 사람 해주겠다. 왜? 제가 안경 썼으니까. 뭐 이런 거죠. 다 안경 써서. 그럼 이 씨만 해주겠다. 왜? 제가 이 씨니까. 다 이 씨야. 난 경주 이 씨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뭐야? 다 안 해주고. 이래만 특별히. 그럼 얘는 무슨 대기다? 양도세 과세 대상 전체가 공제받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공제니까 뭐다?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한정돼 있다. 그죠? 예를 들면 누구? 다 안 해주고 일정. 그죠? 토지, 건물. 부동산이죠. 그죠?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에서 요 세 개가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는 거. 이름 자체 그렇잖아요. 이름 자체. 그죠? 3년 이상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 미등기는 안 됩니다. 미등기. 미등기 당연히 안 되죠. 미등기.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도 안 됩니다. 어디? 조정지역. 그죠? 이번에 개정된 거죠. 조정지역 등은 이번에 개정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7개 지역, 부산, 그리고 부산도 일부 지역, 그리고 세종시. 이 지역들은 뭐가 안 돼?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안 됩니다. 물론 올해 4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분도 적용이 되긴 합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장기부의 특별공제 한마디로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1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눈깔상 하나 1원이고요. 10원이면 뽀빠이 하나를 사고요. 뽀빠이 아시죠? 뽀빠이. 그리고 자연하고 20원짜리 있어요. 20원짜리. 그 길어 노란 애가 길은 거 있어요. 그죠?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뭐 뽀빠이를 알고부터 뽀빠이를 자이야를 남의 땅을 알았습니다. 남의 땅을 알고부터 자이야를 알았습니다. 난생 처음 먹었습니다. 남의 땅 뽀빠이 자이야. 모르시나요? 그런 거. 10원이 굉장히 크죠.
아이스 깨끼를 10원 주면 4개를 줬어요. 저 장날 아이스 깨끼 4개. 그 4개를요. 동시에 10원에 사가지고 4개를 여름에 먹으면 녹을까봐 양쪽 2개 끼고 먹잖아요. 5분 안에 먹죠. 먹고 이빨 뽑으러 가면 돼. 왜? 이거 마비되죠. 얼음을 4개 동시에 먹으니까. 그러니까 10원의 가치가 그렇게 컸단 말이지. 근데 지금 10원은 돈도 아니죠. 그죠? 지금 500원짜리 떨어지면 주설까 말까 고민해야 됩니다. 왜? 급하게 눈치 보고 줬다가 허리다 삐끗하면 손해니까. 그죠? 그 돈의 가치가 틀리다는 거지. 물가 상승 완전 다르죠. 그 물가 상승분을 일부 상쇄시켜준다는 거죠. 그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개념은 여기가 보유라고 돼 있으니까 보유해야 되고 특별 공제니까 말 그대로 공제 다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토지 건물하고 뭐 조합원 입주권이 된다. 근데 미등기는 안 되고 2주택 이상도 조정 지역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기본 개념이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뭐예요? 얘가 여기 보면 이제 얘는 거주자도 되고 또 누구대? 비거주자도 됩니다. 우리 앞전에 배웠죠?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수를 준 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그랬잖아요. 그죠? 둘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를 공제해 주냐 그 얘기인데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공제율이란 말이에요. 자, 그 전에 여기 입주권 나오는데 얘는 조합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얘가 재건축이 들어가요. 그럼 우리 정비법에 보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얘가 관리처분계인가라는 걸 받거든요. 관리처분계인가. 그리고 나면 뭐를 해? 이걸 철거를 해요. 그때 공사를 시작하죠. 그럼 얘가 재건축에 동의하면 얘가 재건축 조합원이 돼요. 그리고 공사를 철거하잖아요. 그 집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조합원에게 조합원 뭘 줘요? 나중에 저게 완공되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걸 뭐라 그래?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입주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걸 팔면 얘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원래 부동산만 장기 보유를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이 집을 부동산 사가지고 여기서 이때까지 5년 보유했고요. 그리고 입주권 바뀌고 1년 있다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장기 보유는 보유기간에 따라 수율이 다르거든요. 그쵸? 그때 이러면 이때 보유기간 할 때 얘 입주권 팔면 얘는 이때 보유기간은 몇 년이냐 그런 얘기죠. 몇 년일까요? 내가 부동산 5년 보유하고 철거됐어요. 그리고 입주권 상태 1년 보유했다가 이 입주권을 팔면 장기 보유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장기 보유는 보유기간에 따라 수율이 다르거든요. 공제율이. 그죠? 그럼 얘는 몇 년 보유한 걸로 보는 약이죠. 몇 년이다? 5년입니다. 5년. 여기까지가. 왜? 여기는 입주권 상태잖아요. 철거돼서 입주권 상태는 부동산이 아니죠. 원래 장기 보유는 부동산만 해줘. 부동산만. 왜 그러면냐? 근데 왜 얘를 해주냐? 얘가 이걸 팔고 입주권을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래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얘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만약에 이거 재개발 안 하고 여기서 인가 떨어지기 전에 이걸 그냥 팔아버렸으면 부동산 상태에서 팔았으면 뭘 받았어? 장기 보유를 받았었겠죠. 그러니까 뭐해라? 내가 여기는 안 해주는 걸 이해한다. 왜? 여긴 부동산이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여기서 팔았으면 장기 보유를 받았었겠지. 그러니까 이만큼을 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까지죠?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는 장기 보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입주권 나오면 일단 요 얘기를 기억하면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 그러니까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 인가일까지 여기까지 장기 보유를 해준다 그런 얘기. 여기는 안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주권이 뭐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해서 그럼 입주권이 이제 이거를 얘가 예를 들면 입주권이 지금 얘가 갑이면 입주권이 갑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 상태에서 을한테 팔면 얘한테 장기부를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을 있죠, 을. 얘는 입주권을 샀잖아요, 입주권. 그럼 얘가 다시 병한테 팔면 얘는 장기보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얘는 얘한테 입주권을 산 거잖아. 그럼 을은 부동산을 보유한 바가 없죠. 그죠? 입주권만 보유한 거잖아. 그러니까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하나 가지고 얘도 해주고 얘도 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조합원만 입주권은 장기 보유가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312페이지. 313페이지 보시면 거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의익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뭐 장기보유 물적 공제고 뭘 보유하면 뭘 하고 뭐 뭘 방지하고 뭐 동결을 하고 물가 상승 감안 어쩌다 좋은 얘기예요. 말했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그죠?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나오죠?
자, 보시면 장기 부여 특별 공제 대상은 몇 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자, 조합원 입주권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뭔 뜻인지 아시죠? 승계 취득은 안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보시면 되고. 3번 장기 부여 특별 공제 배제. 미등기는 안 된다 그랬죠. 미등기 안 되고 또 뭣도 안 되는 거야? 조정 지역에 이제 2주택 이상도 장기 보유는 안 됩니다. 물론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건 하지만. 그죠? 자, 그럼 공제가 나오죠. 도대체 그럼 얼마를 공제하느냐 그런 얘기죠. 공제한다. 그죠? 자, 넘어가면 314페이지에 거기 공제율이 나옵니다. 아, 거기 보면 공제율이 그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 나와 있죠. 3년, 4년 해가 1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정이 됐는데 사실은 적용은 안 합니다. 왜? 2019년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부여 특별 공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올해부터는 원래 그 개정은 됐는데 시행을 안 해가지고 올해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부동산 3년이면 3% 받거든요. 그럼 3, 3은 10. 그 다음에 4년, 4년이면 여기 3%에서 3, 4, 12 이렇게 가요. 쭉 가서 10년 이상이면 30%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개정될 거예요. 15년을 2년씩 해가지고 30%. 그러니까 공제율은 똑같아요. 근데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2%씩. 근데 지금은 3%씩 해가지고 1년에 3%에서 3, 3은 10에서 10%부터 해서 10년 넘어가면 최대 몇 프로? 30%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야 돼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걔가 3년 이상 4년 미만 양도차익 6%가 아니라 얼마? 10%. 그 다음에 4년이면 4, 3, 12, 3, 10단계로 가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걔는 2%씩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3%씩 해서 10년에 30%. 이게 원래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정은 됐는데 시행을 또 2019년도부터 하는 바람에 올해 시험에는 적용이 안 되고 이걸로 가야 돼요. 3년 이상, 3년이면 10%부터 해서 3, 4, 12, 3, 5, 15, 3, 6, 18, 3, 7, 20을 그래서 10년이면 최대 얼마로? 30%.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가액 그러면 안 되고 차익에 대해서 공제받는다. 근데 거기 예외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자. 자, 1세대 1주택이요. 자, 1세대 1주택이 장기 보유가 된대요. 그러면 얘가 1주택인데 3년 이상 보유해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1주택인데 3년 보유했대. 그럼 뭘 받아야 돼? 비과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기 보유를 해준대. 무슨 뜻이에요? 내가 1주택에 보유기간을 채워서 비과세 대상인데도 비과세를 못 받는 1주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다? 고가주택입니다. 아까 제가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너는 비과세인데 세금을 내니까 대신 공제를 많이 해줄게. 세금을 덜 내도록. 그 공제 많이가 얼마야? 8%예요. 그러니까 얘는 3년부터 받으니까 얘는 1년에 8%에서 3, 8은 24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10년 넘어가면 최대 몇 프로까지? 그렇죠. 얘는 80%까지 공제받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진 않습니다. 왜? 공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1주택자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비거주자는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비거주자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땡 틀립니다. 된다고 했잖아. 얘는 뭐야? 1세대 1주택은 공제를 많이 해주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1주택자인데 비거주자가 이걸 팔았다는 거지. 그럼 얘는 이걸 적용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거주자한테까지 이렇게 많은 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야? 비거주자가 고가주택을 팔았어. 이 조건에 맞춰서. 그러면 장기 보유를 해줘. 뭘로 해줘? 이걸 안 해주고 이걸로 해주겠다는 거지. 일반 공제로. 이게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거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선생님 그때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언제 안 된다고 해서 된다겠지. 뭐가 안 된다고요? 1세대 1주택은 8% 공제에서 최대 80% 공제 해주는데 이건 누구만 해준다는 거 결국은 거주자만 이걸 해주고 비거주자가 여기에 해당되면 비거주자는 8% 공제 안 해주고 뭘로 해주겠다? 그렇죠. 3% 공제 적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비거주자인데 고가주택을 팔았어.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프로? 3% 공제해준다는 거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차이점 이해하시죠? 그거 나중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표에 우리 보유기간 나온 거 지금 말씀드렸죠? 거기 3년 이상, 그러니까 3년 이상.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3년 이상 4년 미만을 뭐라고 하면 돼? 표에 양도차익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은 12%, 5년 이는 15%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돼? 9년이 8년이면 38은 24, 39, 27 그리고 10년 이상 거기다 뭐라고 하면 돼? 그냥 30%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10년 넘어가면 다 몇 프로야? 30%. 최대치가 30%예요. 더 이상은 안 해주죠. 자 그렇게 고치면 돼요. 그래서 6, 8, 12를 어떻게 고쳐? 10, 12, 15 이거 3단 하면 돼요. 37은 21, 38은 24, 39, 27 그리고 30%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럼 거기 오른쪽에 1주택 특례는 양도차익이 80%라고 돼 있잖아. 10년 이상일 때 거기까지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11년 이상부터는 지워버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공제율을 6, 8, 10이 아니라 10, 12, 10, 15 이렇게 3%씩 늘리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개정됐는데 올해는 아니고 시행을 2019년부터 하기 때문에 시험이 개정이 돼도 시행하는 연도에 해당이 안 되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정되는 시행을 2019년부터 한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시행을 안 하거든요. 그럼 시험은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불편해도.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기 기본공제 있죠? 여기부터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